증시 어제 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강한 오름세를 보여줬었는데 그 훈풍이 오늘도 이어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오늘 주목을 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업황들의 수출 호조 소식과 함께 어제 코스피 안에서 대형주들도 강한 반등에 동참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어제 있었던 이슈들, 가장 큰 이슈였던 가스 관련 이슈가 시간의 거래에서도 움직임을 보였던 만큼 오늘 관련주들의 변동성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법한 미국 증시의 분위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가 국내 증시에 어떻게 연결이 될지 참 오늘은 조금은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월요일장 6월 첫 거래일 같은 경우 5월의 마지막 거래일과는 좀 다른 상반된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다우존스 지수가 가장 강하게 올랐었다면 이날은 0.3% 하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하락했던 나스닥 지수가 반등에 나섰습니다. 0.56% 강세였고 S&P 500 지수도 0.11%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국 경기 체력 그 자체에 대한 우려가 참 커지면서 시장 전반에 좀 하방 압력을 가하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또 양날의 검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들 나타나면서 성장주 중심으로 또 상승하는 모습들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위축되는 지표 같은 경우 밴 뉴스가 지금 시장에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반영이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이날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저는 캐터필러를 꼽아봤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중장비 제조업체죠. 사실 경기가 좋으면 인프라 투자에 더욱더 활발히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중장비를 판매하는 캐터필러의 주가도 같이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경기의 가늠자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기업이 바로 이 캐터필러인데요. 이날 경기 체력에 대한 의문이 좀 들면서 캐터필러의 주가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또 엔비디아와 AMD의 주가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주말 사이 차세대 AI 칩을 루비를 공개한 이후 주가 바로 오름세를 보였죠. 4.9%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이 AMD가 새 인공지능 칩 같이 공개를 했는데요. 오히려 주가는 2% 내림세였습니다. 같은 시장을 놓고 경쟁 중인 만큼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선두를 위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붙으면서 엔비디아 쪽으로 수급이 쏠린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주 모더나와 머크를 꼽아봤습니다. 두 종목 모두 3%대 그리고 2%대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모더나와 머크는 항암제 키트루다와 이 메신저 리보액산 흑색종 백신을 병용 투여하고 3년간 추적한 결과 이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가 지난해 12월에 이어서 이번에 더 추가로 나왔다라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모더나의 경우 승인이 한 차례 미뤄졌던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백신에 대한 미식품의약국의 승인도 이날 나오면서 주가 상승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특징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파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7월부터 프리미엄 구독제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급등세 5.67% 올랐고요. 파라마운트 글로벌 클래스 B 주식입니다. 7% 넘게 올랐습니다. 이 파라마운트와 스카이댄스가 합병 조건에 합병 조건에 서로 합의를 받고 이제 서명만 남아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게임스톱과 AMC, 밈주식도 이날 정말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시장을 뒤흔들었던 그런 종목이 될 텐데요. 일명 포효하는 고양이 키스질, 이분이 레딧에 게임스톱 주식 50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스크린샷을 한 장 올리면서 다시 밈주식 폭등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다만 장 초반 대비로는 상승폭을 많이 줄인 모습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이날 월요일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한 종목은 뭔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엔비디아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들 매수 의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매수 투자 의견 유지를 했는데요. 이번에 컴퓨텍스 2024 여기서 루빈을 공개했었죠. 여기서의 기조 연설을 들은 이후 매수 의견 계속 유지하겠다.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6월 10일 WWDC 이벤트를 앞두고서 꾸준히 주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 골드만삭스 매수 투자 의견 유지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제품에 적용될 AI 기술이 6월 WWDC에서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에 애플 계속해서 매수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6월 13일에 주주총회가 열리는데요. 이 주주총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장기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베스트바이 가전제품 유통업체가 되겠죠. 시티가 이례적으로 매도에서 매수로 2단계나 상향 조정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 실적과 밸류에이션 개선과 함께 AI 혁신으로 수요 증가도 기대된다면서 목표 주가도 $100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이렇게 매도에서 곧바로 매수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ASP, Average Selling Price, 평균 판매 단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른 주가 훈풍도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목표 주가 $268에서 $302로 높여 잡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죠. 지금 이제 막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The market has taken every piece of information that might lead to a rate cut as a positive. So in a very strange flip of good news being bad news and bad news being good news for the equity market, when we see bad economic data, it usually then leads to a higher probability of the Fed cutting, and that interest rate cut spurs on a temporary rally in equities that supersedes the fundamental problem. So we're in this vortex of odd information flow. We've just made it through earnings, which were okay, better from the NVIDIA side of the world, and there was some specific weakness from other more traditional fundamental companies. But I think we're in the beginning of a summer that's going to just be drifting around on hopes that interest rates will get cut. 네, 어제장 우리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PCE 물가 지표를 긍정적으로 또 소화를 해줬고 5월의 수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국내 시장은 강한 반등 흐름을 간만에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1.7% 넘게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2682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0.5% 오름세 보이면서 844선까지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 주인공은 단연 유전 관련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했죠. 동해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시총 5배 수준까지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관련해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유전 밸류체인 안에서의 상한가가 나왔고요. 석유나 가스 그리고 가스관 같은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변동성이 있었던 만큼 관련주들은 추후 이슈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아스코가 열리게 되고요. 아스코가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6월 달에는 여러 가지 글로벌 학회들이 현재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혈액과 관련된 학회도 준비가 돼 있고요. 유럽에서는 감학회, 그리고 미국에서는 당뇨병 학회 등 현재 국내 제약 바이오사들이 해당 학회에 참석해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과 인상과 관련된 부분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6월 전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는 스위스 제약사와 함께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을 전해왔고요. 5천억 원에 달하는 이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어제 상한가에 그대로 안착을 했습니다. 유한 양행 같은 경우도 아스코 안에서 임상 3상과 관련된 발표가 예정돼 있으면서 9%의 기대감이 나왔고요. 알테오전도 7%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웹툰주들의 흐름도 어제 긍정적이었죠. 네이버 웹툰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 흐름에 몸을 실기도 했습니다. 와이렉 같은 경우는 25%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광고회사인 MBT 같은 경우도 8%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미국에서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편하게 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MBT가 꼽히고 있는데 광고를 시청하고 쿠키를 받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MBT의 주가 상승과 관련된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제 우리 시장에서의 주인공이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까지도 추가적인 움직임이 포착된 만큼 오늘도 해당 이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정부가 최소 35억 배럴, 최대는 140억 배럴이 이 포항 앞바다에 포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를 했죠. 미국 전문 분석 업체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29년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매장돼 있다라고 하고요. 석유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시추의 성공률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르게 기대감만 잔뜩 올릴 필요는 없다라는 게 되겠고요. 일단 내년 상반기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공하게 된다면 오는 203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주들 어제 대부분 상한가 안착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0개 종목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하이스틸이나 휴스틸 그리고 SK 오션플랜트가 또 반등 흐름을 보였던 만큼 오늘 관련주들의 탄력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로는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 계속해서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이미 어제 공개가 됐던 이슈이긴 했지만 미국 시간에서 다시 한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의 반도체 흐름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만에서 열리고 있는 관련 이 컨퍼런스에서 AI 빅테크들이 잇따라서 로드맵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이 수주를 놓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엔비디아는 루빈이라는 새로운 차세대 GPU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 HBM 6세대로 불리는 HBM4가 탑재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적게는 6개, 많게는 12개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또 어제 공개됐던 AMD 같은 경우도 MI325X를 공개를 했는데요. 현재 최고 수준의 사양을 보여주고 있는 HBM3E를 탑재한 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파운드리를 놓고 이 부분에 가장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는 일단 TSMC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AMD는 아직까지도 미공개인 만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기업들에게는 그 기대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을 확인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독보적이긴 합니다만 마이크론도 이제 오는 1년 안으로 25%까지의 점유율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흐름은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종가 현황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대형주 안에서 먼저 선제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2.6% 오르면서 SK하이닉스 19만 4,200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삼성전자도 3% 가까운 반등을 보이면서 7만 5천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 상승 흐름이 오늘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관련주들의 흐름 계속해서 파악을 해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밤새 편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6월 4일입니다. 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굉장히 요즘에 많이 얼굴을 보는 낯익은 사람이죠. 젠슨 황 미국 엔비디아 CEO입니다. 지금 이제 대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컴퓨텍스 2024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반도체 관련 기업들 CEO들 대거 집결한 아주 굉장히 큰 행사가 이제 됐죠. 이 자리에서도 역시 최고의 스타는 젠슨 황 CEO입니다. 그 이름값에 걸맞게 또 새로운 신무기를 또 얘기를 해서 더욱더 여론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신무기 루빈이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출시가 아직 된 건 아닙니다만 차세대 GPU로 블랙엘이라는 얘기를 많이 좀 들으셨죠. 이 블랙엘이 나오기도 전에 따지고 보면 이제 차차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2026년에 이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루빈이라고 하는 새로운 GPU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젠슨 황의 얘기대로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2026년에 루빈, 2027년에는 루빈 울트라, 그리고 이제 내년이죠. 2025년에는 이번에 출시될 블랙웰의 또 울트라 이렇게 버전이 나오게 돼서 매년 이제 새로운 GPU가 출시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젠슨 황이 기염을 토했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일종의 무어 법칙 같은 식으로 젠슨 황, 즉 황의 법칙이라는 게 GPU와 관련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새로운 어떤 GPU 루빈이 나온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매년 이렇게 새로운 GPU가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 GPU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죠. 핵심 칩이죠. HBM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웰 같은 경우는 5세대 HBM3가 8개가 탑재가 되고 루빈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나올 6세대 HBM4가 8개가 들어가는데요. 이 루빈 울트라 같은 경우는 12개 HBM4가 들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GPU가 업그레이드될수록 HBM의 개수가 탑재되는 개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HBM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현재 HBM의 전 세계 공급의 95%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한테는 큰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부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치열한 HBM 업그레이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장이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몫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해부터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경쟁에서는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금 새로 이번에 5세대 HBM3E가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거나 또는 다른 회사에 납품이 되기만 한다 그러면 HBM 시장에서의 한국 시장의 장악력은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엔비디아 관련된 얘기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증권면에 나온 기사인데요. 반도체 ETF가 엔비디아의 비중이 성적을 갈랐다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 상장이 돼 있는 반도체 관련 ETF 상품이 무려 37개나 됩니다. 개별 종목도 있지만 이렇게 ETF 상품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 표 한번 볼까요? 이 표를 보면은 지금 올해 현재까지입니다. ETF 수익률이 40%가 넘는 4개 ETF 종목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1위를 차지한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톱하고 같은 경우는 무려 수익률이 46.9%, 47%에 육박을 합니다. 보면은 엔비디아의 비중이 24.6%, 거의 4분의 1을 엔비디아를 담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20% 전후, 제일 적어도 17%, 거의 18%에 달하는 엔비디아 비중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ETF 상품들입니다. 지금 오늘도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국내 증권사 모두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1,100 전후로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앞서 이제 정다인 앵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엔비디아의 10대1 액면 분할이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엔비디아의 주가에는 여러 가지 호재가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쏠림은 너무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엔비디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은 아직까지는 아주 계속해서 장밋빛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볼까요? 도요타. 작년에 하이브리드 차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제 글로벌 자동차 판매 1위 업체로 등극을 했습니다.
뭐 도요타뿐만 아니라 작년에 일본 차 업체들 대부분 다 아주 그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다시 일본차 전성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완성차 5건 인증 사기, 그래서 생산 판매 중지다 이 제목인데 글로벌 쪽에서는 국제면에서는 상당히 좀 큰 주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자동차는 만든 다음에 품질 인증을 거쳐서 이제 판매가 되는 건데, 출하가 되고 판매가 되는 건데, 그 품질 인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허위로 제공한 게 인증 사기로 이제 드러난 겁니다. 도요타, 혼다 같은 이런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완성차 업체, 또 도요타의 코롤라 같이 우리도 좀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 세계적인 그런 베스트 셀링 카 이런 차종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 판매 중단이 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작년에 일본 차들이 이 전기차 캐즘 덕분에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판매 1위 올 정도 상당히 좋았는데, 결국은 뒤집어 놓고 보면 그런 어떤 전 세계 판매량 증가의 또 백그라운드에는 이런 일종의 사기적인 이런 측면도 좀 있지 않았냐, 좀 확대해서 가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이게 일본 차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글로벌 신뢰감, 일본 차들에 대한 신뢰감을 또 한 번 깎아내리는 그런 변수가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건데요. 특히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난 2009년, 2010년에 대규모 리콜 사태, 그때 1,000만 대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규모 리콜 사태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도 한번 신뢰가 크게 상실됐다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욕조를 거쳐서 다시 지금의 자리에 왔는데, 이번에 이 품질 인증 사기, 결국 말하면 신뢰를 깨트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도요타의 명예에 먹칠도 가해졌고 향후 위상에도 상당히 좀 큰 변수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완성차 업체에는 또 하나의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차례 알고 계시고 또 그것 덕분에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현대차나 이 기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100% 관세 부과 때문에 이미 수혜를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도 미국이지만 유럽 쪽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도요타와 혼다 등 이런 일본 완성차 업체들의 이런 사기 문제, 이 부분은 또 우리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또 하나의 또 호재가 되고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산육이 정말 되는 걸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을 전격적으로 열어서 하면서 우리나라가 영일 만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이제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천연가스 75%, 석유 25%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러고요. 천연가스만 해도 우리나라가 29년 동안 쓸 수 있는 분량이니까 엄청난 거죠. 이 매장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2,270조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가 한 반쯤 되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배나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막대한 그런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 확률은 20% 정도, 내년 상반기쯤 실제로 그만큼 부존량이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 정부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때문에 어제 코스피가 1.6% 넘게 올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역시 이런 석유나 천연가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냉정하게 어떻게 지켜볼 거냐, 이 부분인데요. 좀 멀리긴,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저는 1970년대 후반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그 당시에도 영일만, 그때는 이제 709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영일만에 이렇게 석유가 대규모로 매장이 됐다는 얘기가 나와서 전 국민들이 아주 굉장히 환호성을 올리고 들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2차 오일 쇼크 이제 즈음이 되니까 상당히 좀 원유 가격이 올랐을 때이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뭐 노래까지 나올 정도의 그런 큰 환희는 결국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매장량 거의 없다라는 결과로 나오면서 굉장히 또 큰 실망감을 줬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과연 그때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냐, 아직은 이릅니다.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문제이긴 한데, 지금 주가가 어제 오르는 걸 봤을 때는 정말 단기 테마주 형태로 폭등을 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얘기라는 것도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월 달에 우리 증시가 워낙 마무리를 좀 안 좋게 했어서인지 6월 첫 거래일만큼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제 우리 증시 간만에 또 강한 반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업종에 좀 쏠린 수급보다도 업황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많이 포착이 됐는데요. 어제장 시장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첫 거래일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난주에 우리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죠. 네. 약했던 이유가 이제 5월 마지막 날 그 MSCI 리밸런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직전에 그 사우디의 그 아람코가 그 120억 달러의 또 유동성을 또 공급하는, 그러니까 이제 부주를 매각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머징 마켓에 우리가 속하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쪽에서 이제 포트들이 좀 빠지는, 주식이 좀 빠지는, 그러니까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좀 팔아나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식들이 좀 많이 밀렸었던 측면이 있었던 거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작용이 좀 연출됐다. 이미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연출이 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5월달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대표 기간 산업이라고 그러면 누가 뭐래도 어쨌든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반도체 쪽에서 이제 수출 증가율이 상당히 크게 나왔죠. 55% 정도 나왔고, 무역 수지 역시도 이제 최근 그 9개월 연속으로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1개월 내에 최고치인 49억 정도 흑자가 나왔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 반도체 쪽으로 수급을 몰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에서 그 미국향 자동차, 미국 내에서의 자동차 판매량이 이제 급증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대표 산업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우리가 또 산유국이 될 수 있다라는 또 기대감을 부풀리는 발언이 나오면서 네. 수급이 전체적으로 좀 쏠렸기 때문에 어제는 장이 되게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머징 마켓 비중 조절 이슈 그리고 또 수출 증가 호조로 인해서 어제 우리 국내 증시 좋았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5월 말 때 외인들이 거의 뭐 1조 원씩 시장에서 매도 물량을 던졌었잖아요. 6월 들어서 이제 그런 흐름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진정되겠다라고 예측을 해도 될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4월에서 6월은 그 달러 시장을 놓고 얘기하면 유동성 수축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가게 되면은 이제 재외국인 대상으로, 재외국인이라는 건 미국 기준입니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세금을 걷게 되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6월 중순 넘어가면서 또 다시 한번 달러 시장에서 단기 자금 쪽이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시고, 보시되,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은데, 유동성 수축의 클라이막스는 4월이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강도는 안 나올 것이다. 그리고 FOMC에서 연준이 6월부터 QT를 갖다 350억 불을 줄여가지고 지금 감속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옐런 의장이 이제 바이백 프로그램을 6월부터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다시 말해서 한쪽에서는 유동성, 그러니까 수축이 일어나면서 또 한쪽에서는 이전보다는 좀 유동성을 갖다 좀 완화시켜주는 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 수축 기간이 6월 중순부터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시되 그 강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을 거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3분기를 되게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 근간이 저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9월에 하냐, 뭐 11월에 하나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저는 빠르면 7월 말에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저께 발표했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니까 이것도 경기가 확실히 좀 침체되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어저께 보면 미국채 10년물 내리고 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6월 달은 아마 그런 지표들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5월달 우리 시장을 좀 크게 흔들었던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6월에는 강도가 기존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일단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부적인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전략을 계속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가장 큰 화두였던 이 시초와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 있나라는 기대감에 어제 온 국민이 설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 이슈 저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우선 저는 이게 그 뉴스를 보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네.
내가 너무 오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산유국의 꿈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발표가 났었던 게 그동안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물론 그걸 역사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뭐 신라시대 때도 이미 거기서 그 꺼지지 않는 불 해가지고 이제 그런 기록들이 좀 있다고 하고요. 영일만 해서 석유 발견됐다는 얘기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자에도 보면 그쪽 석유 관련된 부분들은 석유나 가스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로 그 지역 인근에서는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저께 구체적으로 그 발표를 청와대 쪽에서 하다 보니까 네.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는데 일단은 저기 확률은 20%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보통 이게 시초해가지고 그 석유를 발견할 수 있는 그 확률 자체가 1%가 잘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정도라면 굉장히 높은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결과가 나와봐야지 되는 문제인 거지 사실 발표였다고 해가지고 흥분할 건 아니다. 그동안에도 석유가 있다, 또 가스가 있다라는 건 이미 확인이 됐었던 내용이고 네. 문제는 그거를 갖다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이제 개발 효과, 개발비,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은 데다가 이게 실제로 구체화돼 가지고 만약에 양산까지 간다고 해도 네. 기간은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다라는 거는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발표를 해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반응을 했었던 거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대통령이 발표를 했으니까 그쵸. 그 파급 효과라는 건 엄청 크긴 했지만 눈높이를 이게 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은 가져가시더라도 네. 이게 지금 당장에 실현될 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좀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통상 10년 가까이 걸리는 개발 사업의 첫 단계를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포문에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너무 크게 주가에 반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어제 뭐 가스 쪽부터 해서 석유, 뭐 가스 관 쪽 모든 밸류 체인에서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하기는 했거든요. 일단 이런 흐름이 좀 당분간 지속은 될까요? 일단 굉장히 강력한 테마가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은 돼요. 이게 사실 이제 그 발견했다라는 걸 갖다 기사로 나와도 사실 흥분할 내용인데 그걸 네.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해줬다니까 그거 그쵸. 자체가 이제 일단 테마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각종 주식들이 다 전반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고 실제로 그 가스라든지 이제 석유가 상용화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거는 저는 제 기억에 처음 본 것 같은데 한국가스공사가 어저께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쵸. 저는 제 기억에 이거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쪽이 수혜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근데 이제 그 나머지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치가 너무 높다. 예를 들어서 뭐 그 가스를 이제 채굴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걸 LNG화 시킬 이유도 없잖아요. 그건 그냥 가지고 오면 거기서 그냥 채굴해가지고 가지고 바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밸류 체인들 막 얘기들 나오게 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확산될 가능성도 생각처럼 크지는 않다. 근데 산유국이 됐을 때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가 좋아지는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통적인 어떤 자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지금은 좀 테마가 형성이 돼서 움직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좀 빠르게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그런 좀 냉철함이 좀 필요한 시점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테마가 좀 형성이 되면서 관련 밸류체인 주들이 모두 오름세를 보이지만 분명히 안에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될 필요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또 다른 이슈 중에 원전 관련된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력 전쟁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하는 걸까요? 9년 만에 새로운 원전을 짓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 어떤 부분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사실 우리나라 원전도 우리나라 이제 전력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우리나라 이제 원전 주식들이 움직이는 건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 뭐 신규로 설치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 원전 산업에 대해서 이제 해외의 인식이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결국은 AI로 촉발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네. 그다음에 오래된 전력의 어떤 난에 대한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전력원을 갖다가 계속 확보하다 보니까 요즘 그린 에너지라고 그래가지고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뭐 수소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청정 에너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게 자꾸 나오게 되니까 네. 이제 요즘 이제 SMR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전 관련된 거 이쪽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청정 에너지로 일부에서 인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리백을 계속해가지고 강조해 왔었는데 청정에너지원에다가 원전을 지금 집어넣는다는 기사를 제가 본 게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결국 가서 이제 원전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구조가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확산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그 전력 비용 자체가 비싼 편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전력 가격 자체가 전기요금 자체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을 개발할 때 있어서 전력원이 저렴한 걸 좀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 사실 당장에 사용하기에는 원전이 가장 저렴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원전이 폐기가 됐을 때 폐기 비용을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싸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 뒤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 앞에 당장 급하니까 이제 앞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원전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신규로 세 개 정도를 추가하고 SMR을 1기 정도 설치하는 건 이제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7월로 알고 있는데 그 체코 쪽 원전 수주 관련된 이슈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다녀갔지만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추가 원전 가능성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나 터키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프로젝트들이 이제 발주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가성비하고 계속해가지고 원전을 운영해왔고 또 이제 유지해왔었던 그 경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시장도 SMR 쪽 관련된 주식들의 흐름을 보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또는 앞으로도 이쪽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AI로 인해서 사실 탈원전 시대에 접어들었던 글로벌 전반적인 시장이 다시 한번 탈원전을 탈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전 건설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의 또 기간이 소요가 되는 만큼 당장의 수직에 움직이기보다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실적으로 연결되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건데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원전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지금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거고 그게 결국은 이제 수주 모멘텀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과거에 원전 관련된 주식들이 급등을 했었을 때도 보면은 이게 실적으로 움직였었던 게 아니라 수주 이슈로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이를테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주가 한참 그 핫하게 일어날 때 그때 주가가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거든요. 보통적으로. 물론 이번에는 조선주가 그렇게 되진 않았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과거에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실적으로 연결되려면은 당장 수주하고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업자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발주 나올 거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머징 마켓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전 수요가 일어나는 데다가 SMR 쪽으로 해가지고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 기술 원천에 대해서 처음부터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강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이 좀 구체화된다고 그러면은 저는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도 한 번 정도씩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의 실적 연결보다도 일단 바로 앞에 있는 수주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돼서 우리가 또 기대를 걸어볼 만한 섹터가 바로 제약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말부터 시작한 아스코로 인해서 이미 관련주들 장중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요. 6월에는 이미 여러 가지 학회들이 추가적으로 예정이 돼 있는 만큼 또 상승 모멘텀에 긍정적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6월에 저희 제약 바이오 계속 지켜봐도 될까요? 저는 올 한 해 제약 바이오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시즌적으로 5월, 6월은 조금 제약 바이오가 약세 구간일 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다른 채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5월이나 6월 중에 네. 좀 쌀 때 제약 바이오 괜찮은 거는 좀 담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아스코에서 이제 발표 나왔던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나라 쪽에서 얘기를 하면 유한양행이 이제 렉나자를 갖다 리브리반트하고 병용 투여해가지고 네. 임상 결과 나온 거, 그 다음에 또 그거를 갖다 리브리반트를 갖다가 이제 정맥 주사제형이 아니라 엉덩이 주사제형이라고 하나 피하 주사제, 피하 지방에다 놓는 주사제형으로 했을 때 효과 이런 것들 이제 결과가 발표한 게 있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내용에서는 그 베스트 오브 아스코로 선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핫했었다라는 거. 이거는 결국 이제 FDA 승인이 8월 14일 아닌가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날 건데 만약에 이제
그 신약으로 승인이 나게 되면은 1차 치료제로서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성장 가능성을 좀 키운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ABL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로 이중항체 플랫폼을 활용을 해가지고 항암제 이번에 그 포옹비비를 타겟으로 하는 이제 항암제를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 그쪽은 거의 임상이 글로벌 제약사들도 다 실패했는데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왔었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6월 달에 이제 바이오 USA가 곧 또 시작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까지 더 해가지고 일정이 있을 때마다 네. 우리가 이제 점점 신약에 좀 가까워지는 그 우량한 회사들 내는 우량한 바이오텍들 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보셔도 괜찮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스코에서 또 좋은 발표를 해준 유한양행 이미 장중에 이 주가 변동성 계속 포착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뭐 국제 세포 치료 학회나 유럽 간학회 또 유럽 혈액 학회 등 다양한 이제 학회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사님께서는 다가오는 학회 일정들 중에서 조금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임상 결과 있으실까요? 지금 파이프라인으로는 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번에 결과가 계속해서 이제 요번에 이제 베스트 오브 아스코로 선정됐었던 SC 제형, 리브리반트 S 제형하고 네. 맥라자 배용 투여한 것들이 이게 최종 결과는 아니에요.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 쪽에서 이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거 요번에 이제 했던 포미비 쪽 관련 타겟으로 한 이제 항암 신약 말고도 네. 기존에 지금 이제 외국계다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지고 공동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결과들도 하반기에 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네. 하반기에 그 SC 제형으로 키트로 다 그 임상 3상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최종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성패 여부가 결정이 난다는 그렇죠. 얘기고 네. 그게 이제 만약에 성공이 됐을 경우엔 빠르면 26년 초부터 신약으로서 판매가 개시된다는 점에서는 하반기에 뭐 잘 모르는 회사 말고 우리가 많이 알려진 회사 그 안에서만 찾아보셔도 좋은 것들은 이슈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여러 국내 기업들도 여기에 금리 인하 시기까지 맞물리면서 하반기 제약바이오 더 좋을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사님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이슈까지 다루고 마무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한미 반도체 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개별적인 이슈 전해졌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시장이 그 한미 반도체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고평가시켰던 요인이 네. 혼자서 독식할 수 있다. 독점에 대한 그쵸. 기대였는데 갑자기 이제 한화정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납품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빠지니까 그러면 이게 듀얼로 가게 되는 순간 그러면 이제 사회 말 독점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는 가격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죠. 것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좀 시장이 좀 과하게 반응한 측면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거는 지금 샘플 테스트거든요. 첫 번째는 샘플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되고 한미 반도체는 앞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결국은 네. 하이닉스가 듀얼로 벤더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때문에 흔들렸다 그러면 거꾸로 안 들어간 데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채택을 해주고 그럴 경우에는 또 한미반도체는 또 한 번 더 기회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주가의 어떤 흐름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미반도체가 장비주로서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싼 편은 아니다. 이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제 또 한미반도체 부회장이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진 만큼 오늘 다시 한번 주가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이 이슈 또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사님과 도움 말씀을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시그널 돈 되는 정보, 돈 되는 인사이트로 가득 채워본 화요일 방송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훈풍, 어제의 훈풍을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뉴욕 증시 선물 시장에서는 3대 주요 지수 모두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강한 반등으로 마무리가 됐던 만큼 오늘 반도체주들의 흐름까지도 함께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장 전략도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